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백 년 전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아주 낡은 열쇠를 꺼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절대왕정이라는 열쇠 말입니다. 좀 도발적으로 들리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절대 권력은 정말 역사책 속의 유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이름이라 옷만 싹 갈아입고 우리 시대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옛날 유럽의 절대 왕정, 오른쪽은 오늘날의 북한입니다. 어떠세요? 놀랍도록 닮지 않았나요? 권력의 정당성, 군대, 이념, 경제까지. 이 네 가지 기둥이 시대를 뛰어넘어 어떻게 현대에 다시 나타나는지 들여다보면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과연 절대 권력이라는 낡은 유물이 어떻게 스스로를 진화시켜서 21세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권력은 죽지 않고 그저 적응할 뿐이다. 우리는 절대 권력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걸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박멸되는 게 아니라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계속 모습을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왕관이나 화려한 망토 같은 겉모습은 버렸을지 몰라도요. 사회 구석구석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목표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 무기가 왕의 지팡이에서 감시 카메라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적응의 첫 번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신의 뜻이든 역사의 명령이든 절대 권력은 어떻게 스스로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두 사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게 만들었다면 주체 사상은 수령을 역사적 필연이자 인민의 의지 그 자체로 만듭니다. 결국 둘 다 최고 지도자를 비판이나 토론이 불가능한 성역으로 딱 올려놓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장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신념을 저버리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질문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그 성역을 지킬 수가 없죠. 그 신성함을 현실 세계에서 보증해줄 두 번째 기둥, 바로 쉼, 즉 폭력의 문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상비군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보호하잖아요. 하지만 호위사령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지도자 한 사람만을 지킵니다. 즉 군사력이라는 게 국가의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사유물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호위사령부의 진짜 무서움은 총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내는 그 조용한 메시지,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는 그 인식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는 데서 나오죠.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떤 공개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권력이 21세기에 찾아낸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통치 기술, 바로 경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네, 맞아요. 이데올로기나 무력은 과거의 것을 업데이트한 것에 가깝다면 이 경제 시스템은 거의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북한 체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하이브리드 생존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국가는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 방법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문은 살짝 열어주지만 그 문을 통해서 부자가 되거나 자유를 얻는 길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아주 모순적인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관리자이자 수탈자가 됩니다. 개인은 이제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마지막 목표예요. 이 시스템의 목표는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딱 하루하루 겨우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살게 만들어서 미래를 꿈꾸거나 저항을 생각할 시간과 에너지 자체를 빼앗는 것. 다시 말해 체제의 시간을 버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 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국가는 당신이 먹고 살게는 하지만 제대로 살게 두지는 않는다. 생존은 허락하지만 그 이상의 번영이나 자유는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는 체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 전부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21세기형 절대 권력이라는 아주 독특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스스로를 이렇게 진화시켰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신의 권리에서 역사적 운명으로, 무력은 국가의 군대에서 개인의 친위대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경제는 직접적인 통제에서 생존의 관리라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왕관이나 으리으리한 궁전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존, 그 자체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존재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주고 질문할 힘조차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쳇바퀴를 돌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저 과거의 유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절대 권력, 어쩌면 사실은 이름과 형태만 바꾼 채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